6페이지, 테마 6번입니다. 용도지구에서의 행비 제한, 건축 제한입니다. 나중에 우리 고객이 어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 안에 땅 사면은 그 용도지별 지정 목적에 맞지 않은 일정 개발 행위를 법으로 제한을 받잖아요. 이걸 우리는 이제 행비 제한, 내지는 뭐라고 했죠? 건축 제한이라고 해요. 그럼 내 고객이 어떤 용도지역 땅 사면은 어떤 건축이 가능하고 또 건축이 제한되는지를 상담하려면은 그 건축 제한이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1번부터 가져봅시다. 용도지간에서의 행비 제한, 건축 제한입니다. 읽어볼게요. 원칙, 용도지역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동그라미. 이 제한이 뭐죠? 건축 제한, 건축 제한. 건축 제한이잖아.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무엇을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대통령령이 안 떠오르면 심각하게 앞으로 외워야 됩니다. 자꾸 이걸.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 용도지간에서의 행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원칙이라. 그리고 부속 건축물은 주된 건축물의 행비제한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외. 자, 용도지역별 행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개별 법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건 우리 외운 기억나죠? 빈칸 외웁니다. 자, 용도지간에 1번 농공단지가 지정되어 있어. 농공단지 믿을까요? 어떤 용도지간에 농공단지가 지정된 땅은 무슨 법? 산업입지 및 개발하는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하는 법률. 앞에 있네. 상계법이 상계법. 줄여서 뭐라 그래요? 상계법이라고 그러죠. 농공단지에서는 상계법 규정에 의해서 건축제한을 받게 됩니다. 용도지 안에 농공단지로 지정된 토지인 경우 건축제한은 상계법 규정에 의한다. 그렇게 봐야 되죠. 그 다음에 농림지역 중, 농림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땅은 농지법. 적으세요, 빨리. 2번에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다 외운 거잖아. 산지관리법. 농림지역 중 초지는 초지법.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초지는 초지법.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상수보호구역은 수도법.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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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 보전 및 관리하는 법률.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그럼 정리해보면은 용도지역별 행비제한, 건축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용도지역에서의 행비제한을 개별법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내려와요. 용도지구.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무엇을 정하죠? 도시군 계획 조례실 거예요. 도시군 계획 조례를 정한다. 이 원칙이잖아. 용도지구별 건축제한은 조례로 정하는 원칙인데 조례로 정하지 않는 게 4개 있죠. 문제풀이 할 때 엊그저께 다 가르쳐주는 건데 뭐 같이 했잖아 우리가. 고도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은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도시군 관리계획.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최고 한도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도록 건축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집단취락조. 집단취락조는 뭐죠? 개특법. 집단취락조는 개특법이죠. 개특법이 뭐죠?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특법 외우면 돼요. 자연취락조는 국토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이죠. 국토교육법 시행령. 시행령하고 같은 말이 뭐죠? 대통령령. 이제 문제가 개발진흥지구죠.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은 기업분 보세요. 기업분 읽어볼게요. 지구단위계획과 관계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은 그 개발진흥지구에서는 미칠 거예요.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 미칠 것입니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에 손대고 위반하여 건축할 수 없으니까 개발진흥지구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과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그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과 개발계획에 의해서 건축제한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구단위계획과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개발진흥지구는 지정됐는데 아직까지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계획은 수립이 안 된 거예요. 이때는 뭐죠? 예외적으로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건축제한을 받는다 이 말이라. 그리고 한번 내려와요. 지구단위 계획과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개발진흥지구에서는 미칠 거예요.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
그 개발 징수가 지정된 곳은 용도지역, 무슨 용도지역이겠죠. 그 용도지역의 건축이 가능성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 세 가지를. 그래서 이 세 가지 다 나올 수 있어요. 기역, 니은에 기역에 두 개가 있잖아. 그거 한번 들어볼까요? 그거 한번 들어볼까요?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 여기요. 이 동네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면 이 동네에 땅 가지고 있으면 건축 제한을 받잖아. 제일 먼저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무엇이 의해서 건축 제한을 받아? 지구단위 계획과 수립된 개발 계획에 의해서 건축 제한을 받아. 그러니까 수립된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 계획에 위배되지 않은 건축은 가능하다 이 말이라. 근데 개발 진흥으로 지정되는데 아직까지 봐요.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 계획이 아직까지 수립이 안 돼 있어.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건축 제한을 받는 거죠? 조례.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면은 이 개발 진흥지구가 지정된 곳에 용도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 용도 지역이 만약에 자연 녹지 지역이라면은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자연 녹지 지역에 지정된 개발 진흥지구가 있으면 해당 용도 지역이니까 뭐죠? 자연 녹지 지역에 건축이 가능한 것은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아셨죠? 저 눈을 한번 볼까요? 저 눈 좀 보세요. 저를 보세요. 개발 진흥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은 그 개발 진흥지구 대상으로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그럼 무엇이 의해서 건축 제한을 받아? 수립된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 계획에서 건축 제한을 받지. 개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아직까지 수립이 안 돼서 그럼 뭐? 조례. 그리고 개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 안 됐다면은 그 개발 진흥지구가 지정된 용도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하고 있어야 돼. 아셨죠? 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여러분들랑 60점이야. 60점 넘는 거, 이 상태만. 유지하는 게 이제 문제죠. 알겠죠? 아유, 좋아라. 그 다음 내려와요. 용도구역. 용도구역은 5개마다 다 달라, 이게. 5개를 다 구분해서 외워야 되는 거야.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제한 동그라미.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 관리 동그라미.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과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 국토교부로 정하지 않고 따로 법률로 정합니다. 그 따로 정한 법이 뭐죠? 저거요? 개특법이야. 개특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특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 두 번째 줄을 봐요.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 동그라미. 관리에 관한 사항과 행위제한 동그라미.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은 무슨 법? 도농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농법이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농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농법. 다 외운 거 있는 거 아니야, 원래? 수산자원보호 운영하시는 행위자는 줄 거죠? 수산자원관리법, 개특법, 도농법, 수관법. 그렇게 오는 거야. 그 다음에 넘겨요. 4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행위자는 뭐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줄 거면 되죠. 그 다음에 시가와주동구역에서의 행위자는 제일 안 돼. 1번이 제일 안 돼. 자, 시가와주동구역. 자, 엊그저께 뭐 얼마 안 됐습니다. 이거 한지가. 시가와주동구역에서의 행위자이죠. 시가와주동구역에서의 행위자는 이거 통치대우라고 했잖아. 시가와주동구역의 결정 고시는 토지에서는 원칙적으로 무엇이 금지되죠? 적어 넣으세요.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이 허용됩니까? 유보되어 있습니까? 유보됩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이 유보돼요. 시가와주동구역의 결정 고시는 토지에서는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이 유보됩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이 유보돼요. 그러면 잠깐만.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세 가지가 있잖아. 무슨 사업이 있지?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 사업이 모두 유보되는 금지되는 거야. 시가와 주동구역의 결정 고시인 토지에서는 도시군 계획 사업이 유보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죠. 단 국방상공상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요청 동의가 요청했고 국토부 장관이 시가와 주동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군 계획 사업은 예외적으로 가능해. 그러면 시가와 주동구역의 결정 고시인 토지에서는 도시군 계획 사업은 원칙적 금지, 국방상공상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은 예외적으로 가능. 그렇게 기억하면 되잖아. 그 밑에 비도시군 계획 사업이야. 비도시군 계획 사업.
비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개발이니까 사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입니까? 사적 개발이잖아. 이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사적 개발. 그럼 잠깐만. 주택을 증축하면 공적 개발입니까? 사적 개발입니까? 네? 사적 개발이지. 그죠? 농업용 창고를 지어. 공적 개발입니까? 사적 개발입니까? 사적 개발이지. 축사를 지어. 사적 개발이지 뭐. 부속 건축물 건축에 사적 개발이지 뭐. 이런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사적 개발은 오직 허가사항으로 법정된 거, 법에 정해진 거잖아. 허가상으로 법에 정해진 것을 관할 시청구청에서 뭘 받아야 되겠죠? 허가를 받아야 돼요. 어디 가서 허가 받죠? 시청군청, 시청군청. 그럼 봐. 우리 부산에서요. 여러분, 부산에서 부산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사적 개발은 시가와주둔구역 안에서 부산에 지정된 시가와주둔구역 안에서 부산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사적 개발은 오직 허가상으로 법에 정해진 것을 부산시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허가권이 누구죠? 부산시장 되는 거지. 허가권이 안 내도 되잖아. 서울은 서울시장. 그죠? 산청은 산청군수. 기배는 기배시장이 허가권이 되는 거야. 이걸 왜 외우냐고. 근데 여보세요. 이것만 있어. 법에 이것만 있다니까.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는 개발만 있다니까. 그래서 뭐가 없다고 그랬죠? 신고사항이 없다고 그랬잖아. 신고하고 신고로 할 수 있는 개발행위가 없어. 그러면 난 시험 문제에서 시가와주둔구에서 무슨 개발행위는 신고해야 한다. 틀린 거잖아. 임의사항이 없어. 임의사항이 뭐죠? 허가사항입니까?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까? 허가 없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 이거 법에 없어. 임의사항. 그러면 시가와주둔구에서 무슨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O. 시가와주둔구에서 무슨 개발행위는 신고해야 한다. X. 시가와주둔구에서 무슨 개발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X. 그럼 답을 풀어드린 거라고. 그 다음에 농림축산업과 관련된 일부 개발행위는 허가사항을 허가 신청하면은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없다?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사항이 있어.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일정 개발행위는 허가를 거부를 못하도록 참 특이하잖아.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 그러면 반드시 허가를 해줘야 된다는 뜻이잖아. 한번 보자. 한번 봐요. 3번. 비도시군 계획 4번. 아래 허가사항. 아래에 없습니다. 아래 그 허가사항 동그라미 거예요. 허가사항으로 법정된 것을 관할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어떻게 오죠? 시청군청으로 외우면 되잖아. 허가사항을 시청군청에 가서 뭘 받죠?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주의, 신고사항 없고 임의사항 없고 그리고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사항이 있음에 주의하라. 다 필기 다 해놨네. 내려오시죠. 4번은 읽어줄게요. 너무 쉬우니까. 많이 했잖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땅 사면은 행비제한 동그라미, 금표율 동그라미, 용적률 동그라미 이 세 가지 규정을 적용할 때는 무슨 용도지역이죠? 자연, 환경, 보존지역 다 알고 있죠. 이거 모르면 1차만 해, 진짜. 이제 그렇게 가야 돼, 그죠? 도시적 관리적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땅 사면은 행위제한과 금표율,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는 자연환경 보존지역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문제풀이 할 때도 했죠? 네, 그 다음 내려오시고. 도시지역이 미세분된 지역. 여러분, 도시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주로 세부 용도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행위제한 등은 무슨 녹지? 보전 녹지. 관리지역의 세부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행위제한 등은 보전 관리지역. 동그라미 1번은 뭐죠? 보전 녹지지역. 동그라미 2번은 보전 관리지역. 읽으면 되죠. 그 다음에 기득권 보호입니다. 기득권 보호도 쉽죠? 자, 국토교육부도 보겠습니다. 국토교육부의 기득권 보호입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인허가 승인을 받고 줄 거예요. 사업 및 공사에 착수한 자 줄 거예요. 사업 및 공사에 착수한 자. 이 사업과 공사에 착수를 해야 기득권 보호를 받잖아. 보호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인허가 승인을 받아두면 기득권 뭐 받습니까? 인허가 승인 받고 사업과 공사에 착수해야 됩니까? 착수. 착수한 자는 손 떼고 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착수한 사업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을 보호받아요. 단 많이 했죠, 이것도. 시가와 주둔구역과 수단자원 보호구역 줄 거죠.
시가와초등구역과 수단조합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사업가 공사에 착수하면 그 고시로부터 몇 개월 내에 신고하면 되죠? 3개월 내에 신고하면 신고한 사업 공사를 계속할 수 있죠.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이런 건 쉬워, 그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에서 기득권 보호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당시 또 그쵸? 이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며칠 내에 신고하면 되죠? 30일.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단조합보호구역 몇 개월 내에 신고하죠? 3개월. 도시개발구역 며칠 내에 신고하죠? 30일 내에 신고하면 신고한 사업공사 결수로 기득권 보호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 오세요. 정비구역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서 행비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 없는 행비에 관하여 또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실권 없고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손 떼고 그 지정고시로부터 며칠? 30일. 그러면 기득권 보호는 시가와 초등구역과 수단조합보호구역은 3개월이고 도시개발구역과 정비구역 지정고시 당시 사업가 공사에 착수한 자는 전부 며칠이죠? 30일 내에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효 규정입니다. 이것도 쭉쭉 읽어드릴게요. 실효 규정 쭉쭉 읽어드립니다. 뭐 설명할 내용이 아니잖아, 그죠? 시가와 초등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시가와 유보기간이 줄 거죠? 시가와 초등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그 다음에 줄 거요.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입니까? 끝난 날의 다음 날입니까? 끝난 날의 다음 날. 시가와 초등구역 지정을 결정고시한 결정고시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OX 5.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지난주 금요일에 했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몇 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됩니까? 20년.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 이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은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했죠? 얘도 금요일 한 거야.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고시로부터 몇 년? 1년.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고시로부터 1년 내에 기반시설 설치구역 수립이 되지 않으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로부터 몇 년? 3년 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 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효력을 잃게 되죠. 2번 주민이 위반 제한한 것 줄여놓고요. 주민이 위반을 제한한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로부터 몇 년? 5년. 5년 내에 사업가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서 실시계획시료입니다. 이는 작년에 신설돼서 아버지가 신설. 작년에 신설돼가지고 올해 좀 나올 때 됐어요, 이것도. 거기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올해 유력해요, 이런 거. 도시군계획시설 사업결정고시로부터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을 작성했거나 인가를 받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까지 줄 거 봐요.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을 작성했거나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결정고시 해놓고 몇 년 지났죠? 10년 지나서 실시계획을 작성했거나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그러면은 단기간 미집행됐습니까? 장기 미집행됐습니까? 장기 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야. 이렇게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그 실시계획 고시로부터 몇 년? 5년 내에 공식법상 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죽겠죠? 실시계획 고시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다음 날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실시계획 고시로부터 몇 년 내에 재결 신청하지 않으면 5년 내에 재결 신청이 없으면 그 실시계획 고시로부터 5년이 지난 날에 다음 날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아까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감정해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잖아. 토지 수용하고 보상금 줄 때 협의가 안 되면 재결 신청하잖아. 근데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었는데 몇 년 동안? 5년 동안 재결 신청이 없었다는 것은 토지 수용 절차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간 거야. 이럴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된 날에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몇 년? 5년이 지난 후에 다음 날 그 실시계획 효력은 실효됩니다. 실시계획 효력 실효입니다. 실시계획 효력 실효는 몇 년? 5년. 실시계획 고시로부터 5년 내에 재결 신청이 없으면 실시계획 고시가 1로부터 5년이 지난 날에 다음 날 실시계획 효력을 잃게 됩니다. 작년에 신설돼가지고 올해 시험에 처음 대비해요, 이런 것은. 그래서
상당히 잘 챙겨두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 내려와요. 6번. 건축법상 사전결정 통지받으면 2년 내에 맞죠? 2년 내에 뭐 해야 된다고? 착공신고합니까? 건축허가 신청해야 됩니까? 건축허가 신청. 착공신고하면 틀려요. 그거 시험 나온 거라고.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것도 2년 내에 건축허가입니다. 건축허를 신청하여야 하고, 건축허를 신청하여야 하고, 이 기간에 건축허 신청을 아니하면은 사전결정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건축허가 신청이 답이에요. 내려오십시오. 대지가 두 개성의 용도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에 행위자는 탁내입니다. 그림으로 전체를 복습해드리고 같이 같이 빈칸을 메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설명 들으면서 빈칸을 메워도 되고, 일단 전체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합니다. 봐주시고, 이것도 2주에 했죠? 2주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네. 엊그저께 금요일이 아니고, 지난주 금요일 날 했는데, 여기요. 한 개의 대지 1000제곱미터, 한 개의 대지 1000제곱미터가 두 개의 용도지에 걸치게 됐습니다. 일체 필기 못합니다. 이제 이건 다 2주 전에도 그랬는데 뭐 그죠? 그림 그리지 말고 이제 자꾸 익혀야 됩니다. 다 해놓은 건데. 자, 한 개의 대지 1000제곱미터가 두 개의 용도지에 걸치게 됐습니다. 여기요, 여기는 제1종 일반 주거지이고, 여기는 제2종 일반 주거지입니다. 1종 일반 주거지에 700제곱미터, 2종 일반 주거지에 300제곱미터 걸쳤어. 그럼 어떻게 했죠?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에 걸치면 둘 중 작은 면적이 얼마? 이 자체 내용이니까 330제곱미터 이하가 있으면, 지금 있어 없어요? 둘 중 작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가 있으면은 이 대지에 집 지을 때 전체 대지는 1000제곱미터잖아. 전체 대지에 적용해야 될 건폐율과 용적률을 뭘 적용하죠? 이걸 말을 못하면은 큰일이라니까, 지금 가중평균가. 이걸 말 못하면 조문이 자체가 안 된 거잖아. 그죠? 자, 좋아요. 가중평균값이죠. 가중평균값. 자꾸 이걸 말을 해야 된다니까. 계산을 생각하지 말고. 그죠? 그 다음에 건축제한. 여기에 집 지을 때 건축제한. 어떤 건축을 건축할 수 있고 건축할 수 없는지는, 건축제한은 뭘 적용해야 되지? 그중 가장? 그렇죠. 가장 넓은 지역이죠. 가장 넓은 지역. 읽어보자. 교재 보세요. 제일 밑에 봐요. 8페이지.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 지역 등에 걸쳤을 때 각 용도 지역에 걸치는 부분 중에서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얼마? 330도 이하 동그라미. 330도 이하인 경우에는 줄 거예요. 전체 대지의 건폐 용적률은 뭘 적용하죠? 가중평균값을 적용하고. 줄 거예요.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에서 줄 거죠.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 지역 등 규정을 적용한다 이 말이라. 건축 제한은 가장 넓은 용도 지역. 건폐 용적률은 가중평가. 진짜 이런 거 아직까지 못 외우고 있으면 고발하고 싶은 거 있지, 진짜. 이런 거 안 외우고 있으면 애지간한 사람이 됩니다. 그죠? 이런 거 안 외우고 잠자면 감 큰 거잖아. 아직까지 이런 거 안 하면 되지, 그치? 엄청 감 큰 거야. 여러분 다 외우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넘기고, 예외 봐요. 예외 설명 들으면서 얼핏 교재 조금 더 같이 볼 거야. 또 순서도 내려야 한 봐요. 자, 이렇게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를 걸치면은 각 줄 중에서 작은 면적이 330도 이하가 있으면은 집 지을 때 건폐 용적률은 가중평균값 중에서 집 지으면 되고, 건축지는 가장 넓은 용도지 기준을 적용받는데 특례가 있어 봐요.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 지역 등에 걸쳤는데, 제일 먼저 이걸 외우라고 그랬죠. 건축물이 어디에 걸치면은 고도지에 걸치면, 이걸 외워. 고도지에 걸치면 제일 먼저 건축물이 고도지에 일부만 딱 건축물이 걸쳐버리면은 그 건축물 전부와 대지 포함 집에 포함. 건축물 전부와 대지는 고도지구 안에서 건축물 대지 규정을 적용하는가? 고도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 규정을 적용한다. 그럼 여기 봐요. 여기는 여기다 집을 이렇게 지으면은 이거는 고도지구가 안 걸쳤잖아. 그래도 여기는 고도지구 규정이 적용되니까 고도지구가 층수가 5층이면 5층 이하로 지어야 되는 거라. 고도지구 여기도 적용되는 거야. 대지까지도. 건물 전부하고 대지까지도.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개만 외우면 된다, 이거.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에 걸치는데 두 번째 건축물이 어디에 걸치면은? 그렇지. 고도지구하고 방화지구 두 가지뿐이야. 별거 없다니까. 방화지구 걸치면 건축물 전부만 뭐죠? 건물 전부만 뭐죠?
방화지구간의 기준에 따라서 무슨 구조로 하죠? 내화 구조로 건축해야 되는 거야. 그럼 잠깐만, 대지는 방화지구 기준에 적용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대지에 여기 건물을 새로 지으면 이것은 방화지구 기준에 적용 안 되니까 내화 구조로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럼 두 그룹의 차이가 뭐라 그랬지? 대지잖아. 대지 적용 여부지. 고도지구를 지으면은 대지까지 고도지구 기준이 되지만 건축물이 방화지구 안팎을 지으면은 대지는 방화지구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건축물 전부만 방화지구 기준을 적용되니까 차이가 그거 맞죠? 근데 여기가 녹지지역이라. 녹지지역 건축물이 고도지구나 방화지구 걸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 봐봐요. 녹지지역 건축물이 고도지구를 주도 건축물 전부하고 대지는 뭐죠? 또한 같은 고도지구를 적용한다 이 말이라. 녹지지역 건축물이 방화지구 안팎을 주도 건축물 전부는 방화지구를 적용한다 이 말이라. 맞죠? 단 방화지구와 그 밖의 지역 사이에 방화벽으로 구획되어 있어. 방화벽. 무슨 벽?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벽이잖아. 방화벽으로 구획되면은 밖의 건축물 부분은 방화지구 안의 기준을 적용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잖아. 아셨죠? 읽어볼게요. 예외.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친 경우입니다. 건축물이 고도지구를 치면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구를 적용합니다. 2번.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구 등에 걸치면 그 전부, 그 동그라미. 이때 그는 뭐죠? 건축물이라. 그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만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거야. 대지에는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해야 하네? 안 하는 거죠. 단, 건축물이 있는 대지와 적어 넣습니까? 다만 건축물이 있는 대지와 그 밖의 용도지역 등 경계가 건축법상 방화벽으로 구획된 경우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하지 않습니다. 한 개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을 걸치면은 보기 들죠? 한 개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을 걸쳤어요. 봐요. 1000제곱미터의 한 개의 대지가 녹지지역에 700정도 걸쳤고요. 그 밖의 용도지역 아무것도 하면 돼. 준주거지역 300이 걸쳤어. 그럼 어떻게 하죠? 각각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은 각각의 용도지역 기준을 적용하는 거야. 각각이니까 녹지지역 700제곱미터는 녹지지역 기준의 건축물과 대지 규정을, 준주거지역 300제곱미터는 준주거지역 적용이 될 건축물과 대지 규정을 각각 적용하는 거야.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을 걸치면 어떻게 되죠? 각각의 용도, 제각각. 녹지지역은 녹지지역, 그 밖의 용도지역은 그 밖의 용도지역. 알겠죠? 각각의 용도지역에 적용이 될 건축물과 대지구를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세 번째 들어봐요. 녹지지역 건축물이 고도지구나 방화지구에 걸치더라도 위 1번과 2번 규정하고 똑같다 이 말이라. 아까 설명도 했잖아. 공청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광역도시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거 맞죠? 그죠? 네. 3번 내려와요.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공청회 개최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은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는 구역,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의 면적이 얼마?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줄 거요. 공람기간 끝난 후 의무적으로 뭘 개최해야 됩니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해야 되는 거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에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가 의무화되는 것은 면적이 얼마죠? 100만.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 규모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공람기간 만료, 의무적으로 공청회 개최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테마 10번. 조성 토지 등 가격 평가 방법입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의 재산 평가. 자, 원행지 공급 가격은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거잖아. 최소한 법의 기억 말씀을 반복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다니면서 틈만 나면 외워야 되겠다, 그죠? 밥 먹을 때는 이거 보면서 밥을 먹어야 됩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의 재산 평가입니다. 1번 원행지 공급 가격. 원행지 공급 가격은 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행지의 공급 가격 적어요. 공급 가격. 원행지 공급 가격에 원행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 공사비. 기반시설 설치에 들어간 공사비를 더합니다. 그래서 공급 가격 플러스 공사비한 금액 기준이야. 그렇게 해야 돼.
원행지 공급가격은 공급 가격 플러스 공사비 한 금액을 기준으로 끝까지 줄 거예요. 사업 시행자와 원행지 개발자가 제일 끝에 협의 결정합니다. 협의하여 결정. 이게 동그라미 딱 해놔야 돼. 공급 가격 플러스 공사비 기준으로 협의 결정합니다. 이렇게 왜 돼? 원행지 공급 가격. 그 다음에 그럼 잠깐만 이렇게 해놨다가 이런 거 우리가 가끔 이제 모의고사 보기 전에 한번 봐요. 내일 모의고사 8일 달에 모의고사 보면은 올 7일 달에 모의고사 보면 오늘 저녁에 이거 쭉 공부하면 읽어보면 되겠네. 점수 확 올라갈걸. 쭉쭉쭉 점검하고 들어가라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 습관이 돼야 모의고사 볼 때마다 그걸 돌리다가 본인 시험 마지막에 한 일주일은 혼자 정리할 거 아니면 총 복습하잖아. 이런 것을 총 복습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뭐 좋은 거 없나 끼고 복사하지 말고. 자료 복사한다고 이거 빌려다가 복사해 주잖아. 이제 막 특강 안 들으면은 복사한다고 실력 복사되는 거 아니지. 들어야 돼. 복사 100번 해도 안 된단 말이야. 들어야 되는 거야. 듣고 읽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은 복사하는 거 좋아하잖아. 막 수험생은 프린터 좋은 자료만 있으면 프린터 하자 그러잖아. 복사하면 실력 복사되는 거 아니야. 다 부질없는 짓이야. 지나고 보면은. 내려와요.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조성 토지 공급 가격입니다. 여보세요? 수용 방식으로 공사 완료가 공고되면은 공사 완료 공고가 되면은 수용 방식으로 공사가 완료되면은 여기서 공급되는 토지의 종류가 두 가지잖아. 1번은 전체 구역 면적 3분의 1 범위에서 미개발된 상태의 토지가 공급되죠. 이걸 뭐라 그래? 원형지 공급이라고 하잖아. 전체 도시개발구역 안에 3분의 1 범위에서 미개발된 상태로 토지가 공급되는 조성 원형지 공급이잖아. 나머지는 뭐라 그래 이걸? 나머지는 뭐라고 부르냐고. 조성 토지라고 하잖아. 조성 토지 공급이잖아. 그래서 수용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이 끝나면 공급되는 토지의 종류가 두 가지라. 미개발된 원형지가 공급될 수도 있고 택지 등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될 수 있어. 이렇게 택지 등으로 조성된 토지를 줄여서 뭐라 그래? 조성 토지라 그래. 그러면은 조성토지 공급 방법하고 원형지 공급 가격, 조성토지 공급 가격, 원형지 공급 가격은 비교해서 외우는 거 아니야.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 알겠죠? 그러면 그 2번 해봐요. 양거는 2번 봐. 제일 밑에 9페이지.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가격, 조성토지 공급 가격이야. 1번은 원형지 공급 가격, 조성토지 공급 가격은 원칙이 뭐죠? 감정 가격. 빨리 적어. 감정 가격. 조성토지는 감정 가격으로 공급을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줄 거요.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줄 거. 학교나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 등은 감정 가격입니까? 감정 가격 이하로 줍니까? 감정 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어. 그래서 책자를 넘기면은 감정 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이 나와 있어.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이 끝났을 때 조성토지를 감정 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 공공청사 용지 줄 거죠. 공공청사 용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용지인데 사회복지시설 동그라미 제일 끝에, 니은번 제일 끝에 빨리빨리 해. 사회복지시설 동그라미하고 그 밑에 줄 사회복지시설 바로 밑에 유료시설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유료시설을 제외한 사회복지시설 용지만 감정가격 이하로 싸게 주는 거야. 이도 시험 정답을 결정했거든. 유료시설을 포함하여 그렇게 나왔었다고. 유료시설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제외한 사회복지시설 용지만 감정가격 이하로 공부하는 거야. 그 다음에 D급범.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전되는 공장 소유자가 설치하는 공장.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전되는 공장 소유자가 설치하는 공장 용지는 감정가격 이하로 싸게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니은이 뭘까? 임대주택. 임대주택 용지입니다. 임대주택 용지입니다. 임대주택 용지는 보통 이제 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으로 정책적으로 공급하잖아. 그죠? 그래서 싸게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합니다. 그 다음에 줄 것죠.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그리고 200실 이상의 객실 갖춘 호텔 부지는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 감정가격 이하로 할 수 있어. 그러면은 보기 한번 들어볼까요? 원형지 공급 가격은 어떻게 정해? 원형지 공급 가격은 공급 가격 플러스 공사비 한 금액 기준으로 협의 결정하잖아. 조성토지는 감정가격제로 공급한단 말이야. 그런데 감정가격 이하로 할 수 있죠. 학교 폐기물 시설 용지, 공공청사 용지 이런 것들 감정가격 이하로 줄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 다음 내려와요. 환지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가격입니다. 대개 이걸 잘 못해 이제. 수용 방식도 원형지하고 이 조성 토지 공급은 외우는데 이거 잘 안 외운단 말이야. 도시개발 사업 시행료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던 도시개발구역은 조성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적어요. 토지
평가협의회.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끝입니다.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그에 앞서서 공인평가관이 평가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산평가 내려옵니다. 재산평가 방법. 정비사업에서 재산평가입니다. 정비사업에서.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전포동 재개발 구역이야. 전포동 재개발 구역이야. 아까 갑돌이가 전포동 재개발 구역에 빌라를 샀어. 빌라 24평, 대지 지분이 10평, 대지 지분권이 10평이고 빌라 24평짜리 샀다고 3억 주고 샀지. 현금 3억 주고 샀어. 그러면은 이 잡이 이제 전포동 재개발적으로 조합원이 주는 무엇이 되는 거죠?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할 때는 조합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빌라 24평짜리 샀던 대지집을 10평을 가지고 있던 갑돌이가 분양 신청을 했어. 했는데 갑에게는 이제 전포동 재개발이 끝나고 32평 아파트, 대지집은 10평짜리 32평 아파트를 갑에게 분양할 거야, 분양해 줄 거라고. 그러면 봐요. 갑에게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 대지와 건축물이 추산액이 7억이라, 7억. 아까 빌라는 얼마 주고 샀죠? 갑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은 가격이 얼마죠? 3억이잖아. 3억인데, 이걸 이제 3억 주고 샀다는 거지. 평가를 받은 건 아니잖아. 그럼 이제 이거 가격을 평가한다면, 정한다면 공식적으로. 5억이라고 평가하면은, 갑에게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 추산액이 7억이면 2억을 내놓으면 되고, 6억으로 평가되면 1억만 내놓으면 되잖아. 7억으로 평가되면, 갑의 종전 재산이 7억으로 평가되면 10원도 안 내도 되잖아. 그럼 여러분이 조합이라면 여러분 재산을 높게 평가해야 됩니까? 낮게 평가해야 됩니까? 높게 평가할수록 좋죠, 조합원은.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할 때 조합원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재산을 평가하거나 조합원에게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액을 결정하는 기준을 법으로 만든 거야, 국회에서. 그걸 지금 우리가 할 거야. 뭘 할 건지 알겠죠? 그래서 자료 봐요. 정비사업에서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 신청 조합원에게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액이 7억인지 10억인지. 그 다음에 분양 신청은 조합원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을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방법이야. 그 방법이 봐요. 위 1번과 2번의 추산액 등은 다음 동그라미 1번, 박산의 동그라미 1번과 2번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동그라미 1번과 2번에서 감정평가 등이 평가한 금액을 줄 거요. 동그라미 1번과 2번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가에 정한다고 해줄 거. 동그라미 1번. 재개발하고 주거환경연사업 줄 거예요. 재개발하고 주거환경연사업은 재산평가법과 똑같아. 이유가 뭐냐면은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연사업 밑에 적어요. 공익사업이거든. 재개발하고 주거환경연사업 줄 거죠. 밑에도 무슨 사업이라고? 공익사업이거든. 재산평가 방법이 똑같은 거야. 공익사업이니까 누가 하느냐면은 조합원의 재산을 평가할 때 재개발하고 주거환경사업은 시장, 군수 등이 선정계약한, 거기 있네. 시장, 군수 등이 선정계약한 감정평가법인 몇인?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가한다 이 말이라. 그러면은 조합 측에서 재산을 평가할 자를 선정해야 안 해. 안 하고 시장, 군수 등이 일방적으로 선정계약한 감정평가법인 등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금액을 산술평가를 하는 거야. 근데 재건축 봐요, 재건축은 공익사업이 아니잖아. 그럼 잠깐만요. 여기 잠깐만.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 할 거라. 그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제 가격이 높게 평가가 될 거예요. 그리고 구청장이 그 여러분 재산을 평가할 감정평가업체를 구청에서 두 사람, 감정평가법인 두 사람을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해서 여러분 기분 좋아요, 섭섭해요? 난리 나겠지. 재건축은 공익사업도 아닌데 구청에서 내 재산을 평가할 자를 다 선정해버리고 우리 조합 측에서도 선정하고 싶잖아. 법을 만든 거야. 그래서 한번 봐. 재건축은 시장군수 등이 선정계약한 1인 이상, 감정평가법인 1인 이상, 조합 총회 의결로 선정계약한 1인 이상, 합하면 몇 인이지?
2인 이상의 평가급을 산술평가한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됐는가? 잠깐 들어야 돼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한번 돌려줘야 돼. 참 잘 오신 거야. 잘 오신 거야. 큰일이야. 안 들으면은. 응? 재건축. 오타네. 재건축 넣으면 되지. 재건축. 재건축 사업은 시장 등의 선정 격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과 총회, 조합 총회 의결로 적어놓으세요. 총회 의결로 선정 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입니다. 동그라미 1번 적어놓었죠. 동그라미 1번은 시장 군수 등이 선정 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입니다. 2번은 재건축은 시장 군수 등이 선정 계약한 1인 이상 감정평가법인하고 총회, 조합 총회 의결로 선정 계약한 감정평가법인 등 1인 이상 그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내려가요. 도시매축환경계획서 A시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가 관리 청구를 작성하기 위해서 종전 토지와 건축의 가격을 선정할 때, 여러분, 그때 가격, 재개발 재건축할 때 조합원의 종전 토지와 건축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언제죠?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을 날이야. 재개발 재건축할 때 조합원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을 가격을 산정하는 가격 산정 기준 일자가 언제라고? 사업시행인가 고시야. 사업시행인가 고시의 기준 밑에다가 가격 산정 기준이야 이게. 조합원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을 산정하는 산정 기준이라고. 산정 기준.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가격 산정 기준이 맞죠?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시장이 선정 계약한 감정평가법인 2인가. 지금 시장이 뭘 선정했지? A시 시장이 감정평가법인 2인을 선정했잖아. 그럼 조합 총회 의결로 역시 또 몇 인? 2인을 똑같이 선정하는 거라. 그럼 합하면 몇 인이죠? 감정평가법인 4인 등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가하게 되는 거야. 틀린 건 없죠? 다 맞는 거야. 정답은 5번이야. 넘겨요. 이게 또 기출문제였잖아. 유사한 문제가 기출된 거야. 기출문제 살짝 변형해서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나왔는지. 상당히 수준 있죠? 근데 위에 자료만 이해하면은 이런 문제가 풀리는 거지. 다음 내려가요. 11페이지, 테마 11번 옵니다. 도시군 계획설 채권과 토지 상환 채권의 비교입니다. 이 비교해서 외우면 되는 거죠. 빈칸만 외워드립니다. 이런 걸 시간을 꺼버리면은 우리가 저녁에 8시, 9시도 못 해요. 이거 자료가 너무 많아서 지금 분량이. 발행자. 도시군 계획설 채권 누가 발행하지? 지방자치단체잖아. 빨리빨리 적어요. 지방자치단체. 도시군 계획설 채권을 누가 발행하지? 매수모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발행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발행자는 지방자치단체. 그 뒤에 토지상환 채권 누가 발행하지?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입니다. 시행자. 됐어요. 다음 내려와요. 테마 12 내려와요. 도시개발 채권은 누가 발행하죠? 시도지사. 시도지사. 옆에 주택상환사채는 누가 발행하죠? 한국토지대공사와 등록사업자 등등 비교해서 수험 준비하시면 됩니다. 넘겨요. 테마 13번 봐요. 테마 13번. 자, 테마 13번에 보면 지정요건 기준이 나와요. 지정요건. 여기서도 한 문제 나옵니다. 무조건. 잘 만들어져 자료. 다 한 문제야. 오늘 자료에서 20개, 절반 이상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거 나눴다가 여기 나온 지문에서 정답을 결정했거나 문제에 반영된 곳이 20곳이 안 넘으면 고발해도 좋다니까. 자신 있어요. 절반 이상이라니까. 이게 입증이 되거든. 맞잖아. 자료 사라지지 않으니까. 고발해도 자신 있다니까. 절반 이상이라니까. 자, 지정요건 기준. 개발 밀도 관리 지정 기준. 거기 들고.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도로, 상수도, 하수도, 상수도 시설, 하수 시설, 학교. 이 네 가지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행위가 고밀도 개발로 추진됨으로 인해서 이 네 가지 기반시설 부족은 예상되는데 이 네 가지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입니까? 곤란한 지역입니까? 곤란한 지역.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 기준은 단어 4개를 외워야 되죠. 도로,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 학교. 이 네 가지 시설 용량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이야.
혹시 연수가 들어가면 향후 몇 년 내에? 2년 내에 몇 퍼센트 이상? 20% 이상 시설 용역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 그럼 다 했죠. 1번 해당 지역의 도로 서비스 수준이 도로 동그라미. 도로 서비스할 때 도로 동그라미예요.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서 차량 통행 현장에 지체되는 지역입니다. 도로의 교통량 수용 능력이 부족하잖아. 그 다음에 해당 지역의 도로율이, 도로율 할 때 도로 동그라미, 도로율이 용도직별 도로율의 몇 퍼센트? 20% 이상 미달되는 지역. 그래서 1번, 2번은 딱 단어 하나 이용되잖아. 도로의 교통량 수용 능력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이잖아. 답 내려와요. 그래서 향후 3번 몇 년? 2년 내에 해당 지역의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시설 동그라미, 수도시설의 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번 향후 2년 내에 해당 지역의 하수 발생량이 하수시설 동그라미, 하수시설의 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5번 향후 2년 내에 해당 지역의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할 때 학교 동그라미, 학교 수용 능력을 몇 프로?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요건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요건에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제목,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줄 긋고 이꼴 적으세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재개발 지역입니까? 신도시 개발 지역입니다. 신도시 개발 지역이라.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신도시가 개발되려면 동그라미 1번 한번 봐요. 법령을 제정하고 개정해서 해당 지역의 개발행위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가 되든지 해제가 돼야 되죠. 두 번째,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행위 제한이 완화가 되든지.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의 건수가 전년도 개발의 건수가 전년도보다 몇 프로 이상? 20% 이상 증가되는지요. 해당 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한 시군 전년도 인구 증가보다 몇 프로? 20% 이상 증가되는지요. 그러면은 개발 밀도 관리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모두 퍼센트가 보이면 몇 퍼센트? 20%. 연수가 보이면 향후 몇 년? 2년. 뭐 그렇게 기억하면 되죠. 빈칸 다 외웠습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요건 읽어볼게요. 자, 국토교육법과 다른 법령에 붙으시면 돼요. 이제 법령의 제정 개정, 법을 만들고 고쳐서 행위자리 완화 해제되어 있는 지역. 맞죠? 그 다음에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돼서 제일 끝에 있네.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돼서 행위자리 완화되는 지역. 전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대상이 되는 거야. 행위자리 완화되고 해제되면 필연적으로 신도시로 개발되잖아. 그 다음에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의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의 건수보다 몇 프로 이상? 20% 이상 증가된 지역.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한 시군 전년도 인구 증가보다 몇 퍼센트? 20% 이상 증가되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기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기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로 지정한 날이 속한 달에 직접 월부터 소급해서 12개월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위에 그건 안 해도 되고 12개월 이미 2배는 적었습니까? 그건 안 해도 되고 밑에 1, 2, 3번 외워야 돼. 알겠죠? 위에 그 필요 없어. 밑에 외우세요. 박스 안에 몇 개? 3개. 직접 월부터 소급해서 12개월간, 이런 거 12개월 이런 거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손대지 말라고. 12개월간. 그걸 외우다가 자꾸 망하는 거라, 이제. 너무 길어가 못 외우는 거야. 12개월간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직접부터 소급해서 12개월간 아파트 분양, 지금도 줄 거면 되지. 아파트 분양가 상승, 물가 상승의 몇 배? 2배를 초과한죠. 2배 동그라미. 그 다음에 직전월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 지금도 줄 거죠. 주택 매매 거래량이 앞에 3개월 안 해도 되는 거야. 그걸 외우다가 망한다니까. 그러니까 정답 결정한단 말이야.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도에 대비 몇 퍼센트? 20% 이상 증가, 20% 동그라미. 그 다음에 직전월부터 소급해서 주택 공급을 시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에서 공급되는 줄거요 주택 동그라미. 주택의 줄거죠. 월평균 청약률이 모두 5대1을 초과. 5대1 동그라미. 그 다음에 국민주택규모 주택 동그라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률이 얼마? 10대1 초과 동그라미. 그렇게 해서 어떻게 외웠죠? 2배 20%, 5대1, 10대1. 그렇게 오라고 그랬죠. 2배 20%, 5대1, 10대1을 기억하면 답 찾는데 그 문장을 외우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자꾸 잘못되는 거면 꼬이고 앞에 3개월로 붙여야 되니까 2개월이 3개월이 헷갈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공부보다 기술입니다. 약간 외우는 것도 열심히 해라. 단 효율적인 방법을 열심히 해. 고생은 안 해. 답도 많이 찾고. 이리와요. 투유 알지고? 투유 지정 기준입니다. 1번 직전월부터 소급해서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 공급된 주택 동그라미. 주택의 월 평균 청약 경률이 얼마죠? 5대1 초과. 5대1 초과.
그 뒤에 국민주택 규모 주택 동그라미. 국민주택 규모 청약 경기는 얼마죠? 10대 1 초과. 위하고 똑같잖아. 주택은 청약 경기 5대 1. 국민주택 규모 주택은 10대 1 똑같아. 다음. 기업과 니은 중 한 개에 해당하여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는지야. 공급 위축이 우려되는 지이지. 주택 분양 계획이 직접으로 몇 프로 이상? 30% 이상 감소 동그라미.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과 건축법상 건축 허가 실적이 직전 연도보다 몇 퍼센트? 직전 연도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그래서 5대 1, 10대 1, 30% 감소. 이렇게 올라가죠. 감소. 그 다음에 이거요. 3번.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 전매행위 등 투기와 주거 불안 등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곳. 자, 시도별 주택 보급률 전국 평균 이하 동그라미. 시도별 자가주택 비율 전국 평균 이하. 그럼 생각해봐요.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고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이면은 집 살 사람이 많이 생기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잖아. 그럼 가격이 폭등할 수 있잖아. 그죠? 그 위에 직전월보다 분양 계획이 30% 이상 감소,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과 건축허가 실적이 크게 감소. 공급이 급격하게 감소하잖아. 공급 감소도 가격 폭등, 수요 증가도 가격 폭등. 그거 잡으려고 투기관리로 지정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오죠? 5대 1, 10대 1, 30% 감소 이하. 이하가 뭐죠? 주택 보급률 전국 평균 이하, 자가주택 비율 전국 평균 이하 이 말이야. 감소 이하. 그렇게 하면 되지. 그 다음에 넘깁니다.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 기준입니다. 1번 직전으로부터 소급해서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 동그라미 주택의 월평균 증액률은 얼마죠? 5대 1 초과 밑을죠. 국민주택 규모 동그라미 청약률은 얼마죠? 10대 1 제곱 10대 1. 그러면 청약 경쟁률 똑같죠? 세 개 다 똑같잖아. 주택은 5대 1. 국민주택 규모 주택은 10대 1 똑같잖아. 10대 1. 그리고 직전으로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 분양권 전매 붙어줄 거예요. 이번에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몇 퍼센트? 30% 이상 증가한 지역. 그리고 시도별 주택 보급률과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동그라미 하면 되죠. 그래서 동그라미 1, 2, 3번은 조정 대상 지역 중에서 위축 지역입니까? 과열 지역입니까? 과열 지역 지정 규제. 과열 지역 지정 규제입니다. 저 위에 보니까 과열 지역 기준으로 한다 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이럽니다. 기준 면적과 지정 면적 비교부터 잠시 쉬었다가 또 갈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여기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그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